안녕하십니까. 창원급제 소방국의 양경무입니다. 우리가 13일 날 토요일 봤었던 우리 하반기 소방국어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상반기 시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많이 좀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기대됐을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쉬웠죠. 예,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우리 소방 기출문제 부분을 쭉 분석을 해드리면서 아마 이번 시험이 공개가 됐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직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경찰직 문제 유형과 좀 비슷할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문제 유형들, 또 우리가 기초반 쭉 봤던 친구들을 보면은 많이 한번 문제가 낯익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6문제를 맞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도. 우리 상반기 문제하고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문법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휘 부분도 우리 문법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규범법에서 언어와 국어 부분이 있었죠. 네, 이제 거기다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규범 문법에 대한 부분이 8문제,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 대한 문제가 2문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문제가 나왔는데, 문법 부분이. 근데 이제 이 문법이 10문제씩 나오는 것이 경찰직고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지금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우리 소방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재밌는 게, 띄어쓰기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쉬웠습니다만 띄어쓰기 부분이 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는 나왔었는데 외래어 표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죠? 네, 외래어 표기. 그 다음에 그 문학에 대한 부분 자체도 우리 이제 상반기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현대에서 운문하나 산문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대 시와 관계된 부분이 3문제. 그 다음에 고시조는 항상 나왔었죠. 네, 고시조 한 문제. 그다음에 판소리, 독해 문제는 제가 항상 그랬었어요. 네, 3문제에서 4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용 일치하고 상황의 추리,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부분도 상반기에서 유추 나왔었죠. 이번에는 이제 분류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한시 부분이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정지사항은 송인이 따지고 보면 우리 소방 문제에서 3번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나왔었고, 하나는 표현 기법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형식이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쉬웠던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부분이 거의 한 2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성어 부분이 이번에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가 마부이춘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마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냐 그랬더니 너무 쉬워요. 글쎄요. 근데 어려운 사람도 가장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20문제를 제가 10문제를 끊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언어의 특성이 있었죠. 보통 이제 언어의 특성, 언어의 일반성 그랬을 때 우리가 늘 나왔던 것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그 창조성이 개방성이죠. 그죠? 네, 불연속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1번의 부분을 가지고 일부 그 논란을 가지던데, 아니 논란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임의적이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자, 영희가 모두가 사물을 하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침대를 사진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울 거야 하는 것을 사진에 누울 거야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자의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자의성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의성이 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침대를 다른 나라 말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끝을 보시게 되면은,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록 언어라는 것이 자의적 체계라고 하더라도 언중들에 의해서 규약으로 맺어지면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의성은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의 모습에서는, 자, 답이 2번이죠. 네.
자, 2번에서 우리가 사회성 그랬고요. 자, 사회성 또는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네, 불연속성 네, 이렇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의성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네, 고시조가 나왔었는데요. 네, 자, 작품의 네, 이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고시조 부분도 우리 또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가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네, 이 부분을 또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두 작품 다 성산문, 박팽년, 우리 이웅부, 이게 뭐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바로 사육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조 부분에서는 자, 우선 네, 사육신들의 네, 저리가 저리가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시대 배경은 네, 개유정난, 네, 세조정변이 됩니다. 고시조가 되든 현대시가 되든 운문이 됐을 때는 항상 감정, 정서를 적기는 합니다만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시적 화자가 누구이며, 그죠? 네,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금 가의 성산문의 시를 보시게 되면은, 네, 당연히 시적 화자 자신이 되겠죠.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 그러니까 청자는 물론 이제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그 대상의 모습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의 모습은 자, 시적 네, 화자만이 나타나 있을 뿐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 본다면 내용상으로 본다면 네, 절개를 지키고 싶었던 대상은 당연히 님 단종이었겠죠. 하지만 본문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당송되어이셔 백설이 만건곤할제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네, 독야 청청하리라. 그러니까 곧 이 시적 화자에 대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에 대한 하나의 네, 결의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두 작품을 제시했을 때는 공통점, 차이점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네, 공통이 지금 셋을 제시했고요. 네, 차이점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작품에서도 네, 시적 화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단종 보기를 꾀다가 이 사람이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 세조가 김지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네, 회유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을요. 그래서 이제 회유를 했을 때 김질이 이방원의 하여가를 예를 듭니다. 그러자 바로 박팽년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줬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이 늘러도리야. 그 가마귀하고 야광명월은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넓게 본다면은 가마귀 형태는 바로 세조를 따르는 불운한 무리들이고요. 야광명월은 바로 충신들이었겠죠. 또 그 가마귀의 모습을 세조로 야광명월을 네, 단종으로 보는 그런 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시적 화자가 네,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 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뭘로 나와 있어요? 바로 님으로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이 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편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왜 4번이 답인지 알겠어요? 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가의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에 대한 네, 결의만 나타나 있을 뿐이니까 시적 화자만 나타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대상과 임의적으로 뭐 단종이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상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네, 시적 화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대상 님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야광며느리의 모습은 바로 절개를 지키고 있는 자기 충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가의 백설입니다. 그 백설이 만강운할제 자기는 독야 청청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백설의 모습하고 나의 모습은 뭐가 될까요? 바로 눈비 맞아 할 때 눈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둘 다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 다시 말해서 세조가 왕권을 갖다 잡고 있는 네, 그러한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말이겠고, 가에서의 독약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 이 부분을 보겠어요. 끝까지 절기를 지키겠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나의시족에서는 종장에 일편단심 그랬습니다.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둘 다 삶의 태도 면에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유사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의 낙락장송. 그러니까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례산이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복례산이라고 하면 이제 금강산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북한산 또는 이 서울 시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락장송하고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의 모습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낙락장송도 그 다음에 야광명월도 편치 않는 충신의 모습을 제시했고, 그만큼 여기서는 화자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드리는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설을 자세히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더 보기라고 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모습을 좀 제시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 3번도 우리 기초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어원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자, 고유어, 고유하고 한자의 대립구조 이렇게 말씀드렸었을 때 바로 이 고유어의 모습이 뭐였었습니까? 고유어가 바로 순우리말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리고 이 고유어하고 한자어의 대응관계 문제가 뒤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유어하고 한자의 대응관계는 제가 어떻게 썼어요? 일대 다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 어원에 대한 얘기를 풀었을 때 아주 단순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유가 뭐고 한자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요게 됐었죠,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 집, 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뜻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했다? 이건 고유어로. 자, 그 다음에 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자로. 그래서 결국 어원을 한자로 넣었을 때 음으로 읽힐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다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한자어가 우리 문단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 들어왔었을 때 우리 고유어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가 들어와서 고유의 위치를 갖다가 한자가 대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 고유어라면은 가람이 됐었고요. 자, 음이라면 강이었겠죠? 근데 강이라는 한자가 들어와서 고유어가 없어지고 고유의 자리를 한자가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음이 동일했을 때는 뭐였다? 그때는 한자로 취급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으로 읽힐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하고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나머지 다 읽을 필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경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써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의 모습은요. 자, 아마 이게 한자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이니까요. 그래서 나라국자에다가 우리 경기할 때 있었죠. 자, 국경하고요. 자, 다음에 자, 2번이 거미줄처럼 그랬습니다. 거미가 한자로 됐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거미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한자로 쓴다면요, 우리가 지주라고 하지. 지주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협지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자로 한다면은 한 글자로 쓴다면은, 자, 우리가 이 벌레 충변 있죠? 자, 여기다가요 불글 줄을 쓰게 되면요, 이때는 거미 주가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 글자로 한다면은 주라 쓸 수 있고, 또는 두 글자로 한다면 지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도시를 쉽게 우리가 한자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한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써보셔야 돼요, 이걸요. 한자는요. 그래서 도를 쓰겠습니다. 자, 도에다가요. 자, 저자 시를 쓰겠고요. 자, 다음에 순식간 그랬을 때, 자, 그대로 한번 쉽게 해볼까요? 자, 순자가 눈 깜박할 순자인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이거 안 쓰다 보면은 한자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눈 깜빡을 하니까
앞에가 눈목자가 되겠지, 그죠? 맞습니까? 혼자가 져가지고. 눈 깜빡할 순자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숨 쉴 식이죠. 숨 쉴 식. 그 다음, 네, 사이간. 그래서 일단 한자 음이 있을 때는, 자, 뭘로 하라고 썼어요? 음으로 읽힐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이 4번도 착각을 한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이 지금 박목월의 산이 날 애워싸고 하는 시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밑에 보면은, 자,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이인을 보면 들질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또 3년을 보시게 되면 그물단처럼 살아라 한다. 그물단처럼 살아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보다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화자가 산으로 되어 있죠. 자, 바로 산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대상이 오히려 시적 화자가 산으로 되어 있고, 이 대상의 모습이 물론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내가 시적 화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이 나에게 말을 하는 이런 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 자연과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일치한 대목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에게, 자, 거기 보시면은 살아라 한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명령이죠? 이게 살아라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이 아니죠. 왜냐면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우리 1930년대 후반에 말에 등장했었던 자연파, 청록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말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양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현실 도피 이런 자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고향이며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바로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적 화자가 산이 나에게 대한 권유의 모습이고, 이건 단순히 권유라기보다는 자연과 어떻게 돼요? 그 자연 속에서, 고향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 속에서 바로 조화로운 모습을 살겠다는 하나의 시적 자의 결심의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 이게 뭡니까? 바로 사연이죠. 산, 이것은 자연입니다.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운율 형성을 보면은, 자, 끝부분에 어떻게 돼요? 1년에서 살아라 한다. 2년에서도 살아라 한다. 반복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화자는 나가 되고 대상이 자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연이 나에게 제시하는 듯한,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오히려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답이 4번일까요? 결제되는 감정을 가졌단 말은 맞죠. 하지만 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과 동화되어 있는, 또는 산과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 그래야만 일본에서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을 때, 시가가 나왔을 때 뭘 기억하라고 썼어요? 바로 시적 화자, 그리고 대상 간의 관계를 꼭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자, 5번을 가보시면은, 전개 방식을 묻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웠죠? 근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그 앞쪽만 보면 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장 읽을 필요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모습을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함정이 뭐였냐면은, 우리 이 전개 방식 그랬을 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 개념을 다른 말로는 유개념, 하위 개념을 총개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요, 반대죠. 뭐하고 뭐가 반대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수업 시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자, 구분과 분류입니다. 그러면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적인 모습, 자, 사전적 의미라면은 나눈다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 또는 유개념을 총개념으로 나누어가며 설명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분류라는 것은 공통적 특성에 의해서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 묶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묶는다라고요. 그러면은 원래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은, 자, 나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분명 구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함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심적 또는 사전적 의미는 구분과 분류가 나눈다 묶는다에 반대로 되어 있지만은, 꼭 주의할 점이 뭐였었어요? 보기에 분명히 구분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그때는 포함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나누든 묶든 분류가 구분을 포함한 개념을 쓸 것이다 하고 분명히 여러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함정이라고 해서요, 분류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나누거나 묶거나,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또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나누거나 묶거나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분류라고 하는데, 자,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구분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분류는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기에 구분과 분류가 같이 나왔다면 그때는 답은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분류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분류가 구분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사든 인과든 뭐 둘 다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통틀적 범주로 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서사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그리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 결과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사에 쓰면은, 제가 짝을 보였어서 서사에 쓰면 뭐가 나와야 돼? 묘사하고 구분하라 나올 것이고, 대조가 나온다면 비교하고 구분하라 하고 나올 겁니다, 그죠? 답은요 쉽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에서는요. 자, 지금 외래어 표기가 우리 소방직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나왔던 문제들에 중점을 두어라 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줬었는데요. 자, 6번은요. 자, 우리 외래어 표기법이었는데, 그 외래어 표기법 중에서도 주요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1항부터 5항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부 규정이 있는데, 주로 세부 규정은 영어에 대한 세부 규칙이 나왔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카페가 있고요. 3번에 재즈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했던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주의할 점이 로마자하고 달리 우리 뭐 있었어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외래어 표기는, 로마자 표기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된 소리를 표기로 인정하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맞죠? 자, 하지만 파열음이든 파찰음이든 마찰음이든 우리 된 소리 나왔을 때 우선 외래어 표기하게 되면은, 자, 원칙하고 그 다음에 예외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원칙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칙이라는 것은, 자, 된 소리를 표기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된 소리 관계에 보면은 우리가 예사소리라든지 거센수로 써야 할 것을 된 소리로 잘못 쓰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바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카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카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이 답이 돼 있죠. 그럼 3번은 뭘 쓰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재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된 소리는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즈라고 쓰는 것이겠고요. 자, 이 밖에 우리가 된 소리를 표기로 인정한 예외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껌이라든지, 그죠? 뭐 삐라, 짬뽕, 샤스, 히로뽕, 그죠? 빨치산 이런 거 말입니다. 물론 샤스와 셔츠, 히로뽕과 필로폰,
빨치산과 파르티잔은 네, 복수를 인정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 예비도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비전. 자, 이것도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우리 국어에 관용을 존중한다. 그래서 초성이 지읒, 치읒, 지읒, 치읒, 네, 파찰이 나왔고요. 거기에 모음이 요, 야, 유여의 이중모음이 나왔을 때 그것을 뭘로 쓴다? 주로 단모음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비전, 버전 할 때, 레저, 레이저 할 때 단모음 쓰라는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자도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을 적습니다. 외래어 표기도 영어의 스펠링을 적는 게 아니라 내 발음을 적는 거야. 둘 다 전음법이 원칙이 되는데요. 다만 발음을 적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원칙과 예의를 제가 이렇게 드렸었어요. 같은 발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 미국식 발음이냐 아니면 네, 영국식 발음이냐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래어 표기했을 때 우리가 원칙이 미국식일까요? 영국식일까요? 그래요. 우리는 주로 미국식을 따르게 됩니다. 원칙이. 그러나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을 위주로 하는 걸 찾아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이라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슈퍼입니다. 하지만 영국식 발음을 얘는 중심하기 때문에 슈퍼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 같은 원리 기억나시죠? 탑입니까? 톱입니까? 그래서 미국식이라면 탑이 되는데 외래 표기는 네, 영국식의 톱을 쓰는 겁니다. 바디입니까? 보디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식이라면 바디가 됩니다만은 영국식이기 때문에 보디를 중심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미국식을 쓰지만은 이렇게 영국식을 쓰는 예배까지 외우라. 쉽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다음에 7번은 뭐였냐면은 자, 요것도요. 이제 높임법인데 우리 높임법 중에서도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은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첫 번째였고요. 다음에 주체 높임법에서 자, 그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높임법에서 우리가 주체 높임 그랬습니다. 그럼 주체라는 것은 그 문장의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주체했겠죠. 그죠? 근데 이 주체 높임도 자, 주체 네, 직접이 있고 주체 간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직접은 주체 직접이 뭘까 했더니 직접 높이는 거예요. 그럼 간접은요? 간접 높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체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혼문장을, 주체 간접 높임은 서술절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 간접을 보시게 되면은 그 문장의 전체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어가 주체겠죠? 자, 이게 주체가 되겠고요. 그런데 또 다른 주어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때 또 다른 주어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또 다른 주어는. 그래서 제가 간접에서 주의할 거라서 또 다른 주어는 주체의 소유물이나 네, 주체와 관련이 깊은 대상이나 또는 신체 일부를 높이면서 주체 높이는 것을 간접이라 했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절대 과도한 주체 높이 오류야 이게. 상품이라든지 절대 가격을 높여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가직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었어요. 손님 주문하시는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게 햄버거 나오셨어요. 자, 바로 그게 1번입니다. 맞죠?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체는 고객님이죠. 그래서 주문한이 아니라 주문하신 하고 네, 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네, 주체 간접 높임에 대한 오류인데 자, 뭘요? 지금 상품을 높임으로써 자, 이것은 과도한 오류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걸요. 네, 3번하고 같이 볼게요. 그 3번의 모습에서도 주체는 간접이 되는데 그 간접에서 첫 번째 주의점이 뭐였었어요? 상품이나 가격을 높이지 마라. 이것이 1번이었다면은 자, 3번의 보기는요. 이 문제예요. 네, 계시다하고 있으시다를 구별하시오.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계시다가 있으시다보다 높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자, 계시다는 주체 직접 높임에, 있으시다는 주체 간접 높임에 쓸 뿐이라는 거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면은, 자, 주체는 사장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말씀이 하고 주어 또 있잖아요. 그때는 주체 간접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 어디 계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간접이에요. 3번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 이제 간접 높임에 대한 것이 자, 1번하고 지금 3번입니다. 3번인데, 자, 그때는 다시 한다. 1번에서는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체 말고 또 다른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어가 주체와 관련된 신체의 일부이거나 소유물이거나 또는 관련 깊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이나 가격을 높이는 것은 네, 과도한 오류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주체 간접인데요. 자, 계시다, 있으시다다. 근데 계시다가 있으시다보다 높다고 착각했다는 거 아닙니다. 네, 계시다는 직접에, 있으시다는 간접에. 그럼 3번도 주체 간접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자, 오다하고 하다로 구분해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는 주체, 오는 사람이 높을 때는 오다의 시를 쓰는 것이고 오라 한 사람이 높을 때는 하다의 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은 자, 2번 할아버지께서 내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근데 여러분 잘못 쓸 때는 뭐라고 그래? 할아버지께서 내 방으로 오시래. 그러면 오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고 오는 사람은 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오다의 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물었습니다. 자, 오다의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라 한 사람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오라 하셨어. 그래서 2번이 맞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은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무작정 하지 마시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주체 높임은 네, 그 문장은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자, 우리 객체라는 것은요, 객체는 주어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네, 부사어라든지 또는 부사가 없다면은 네, 목적어의 대상을 높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 간접하게 되면은 늘 외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만 외우라. 어떤 거? 그렇지요.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그거 외우는 게 아니고 1단계는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장에서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쭤보셨어요. 자, 여쭤 밑줄. 자, 대단한 집안입니다. 자,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객체가 누굽니까? 자, 바로 네, 제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자, 여쭈어는 묻다의 높임말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객체 높임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주체가 어머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여쭙다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묻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쭈어하고 객체를 높인다면은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어머니께 시간을 여쭤보았어요. 됐습니까? 네. 이랬을 때는 객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쭙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가, 이렇게 되는데, 4번의 모습은 결론은 주체하고 객체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 주체 높임이라면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여쭙다를 살린다면은 저하고 어머니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객체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시간을 여쭤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에 8번은 자, 요것도 네. 자, 이제 품사에 네, 구별 문제 있었는데, 그럼 결론을 본다면은 지금 뭘까요? 관형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품사 구분에서 자,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지. 수식은 꾸미는 품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꾸미는 것에 보면은 자, 우리 수식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관형, 사가 있고 그리고 네, 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관형사는 띄어서서 반드시 뭐만 꾸밉니까? 반드시 체언만 꾸미게 됩니다. 자, 체언은 물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렇죠, 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부사입니다.
같은 수식어입니다는 네, 부사는 관형사보다는 수식의 범위가 넓죠. 자, 주로 원칙이라면은 네, 용언, 동사, 형용사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밖에도 용언뿐만 아니라 부사는 부사 자신을 꾸밀 수도 있겠고요. 네,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연 수식 부사 그러죠? 체연을 꾸미거나 관형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봤었을 때 부사하고 관형사를 구분하시오 하는 문제는요. 만약에 용언이라든지 부사 앞에 왔다면 이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예문 중에 3번, 4번을 봐봐요. 그럼 자주는 다닌다, 동사 앞에 왔지 않습니까? 또 4번, 정말은 열심히 부사 앞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치를 보더라도 분명히 걔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함정은 일부러 하겠어요. 그렇지요. 바로 체연 앞에다 갖다 놔야 좀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1번을 보면은 자, 신발, 네, 체연 앞에 새가 있고요. 2번도 우리, 체연 앞에 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연 앞에 왔어야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연 앞에 왔을 때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체연 수식 부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수식어의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도치된 문장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2번을 체연 수식 부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2번은요.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앞에 있어야 할 과연 어떻게 돼요? 도치된 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체연 수식 부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체연만 수식하니까 이런 거. 네 책임은 책임은 바로 이 책임은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럼 바로가 뭘 꾸밉니까? 너를 꾸미잖아요. 바로가 때문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언이나 부사 앞에 가가지고 수식의 의미가 된다면 그때는 체연 수식 부사가 아니에요. 네, 그때는 도치된 모습이고, 네, 그 용언이라든지 부사 앞에 갔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을 체연 수식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체연 앞에 왔어야만이 헷갈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네, 새는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8번은 관형사 부사의식 되겠고요.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이 9번은 뭐 보너스 문제겠죠? 그래요. 자, 이리 오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을 때, 자, 우리 9번은요. 자, 판소리였었어요. 그래서 그 판소리 모습을, 자, 우선 그것부터 잠깐 할까요? 자, 세 단계. 자, 첫 번째가 판소리의 자, 형성기 또는 판소리의 자, 정착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하나의 종합 예술로서 정착했던 시기죠. 네, 보통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종 말에서 영조 초니까 제가 어떻게 올랐었어요? 이때는 보통 18세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18세기 판소리 형성기 했을 때는 우리 몇 마당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12마당이죠. 그래서 하한담 또는 최선달을 중심으로 해서 12마당이 정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판소리의 네, 성행기, 뭐 판소리의 극성기, 판소리의 융성기 다 좋습니다. 네, 자, 이때는 19세기 네, 중반으로 봐야겠죠? 네, 그럼 19세기 중반 했을 때 바로 이분. 이분이 12마당에 달하는 이 판소리의 사설을 자, 몇 마당으로 딱 반절했어, 반절. 그렇지. 네. 6마당으로 개작 정리함으로써 판소리의 융성기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자, 누구였습니까? 우리 고창 사람. 바로 신재효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신재효 6마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가 네, 판소리의 네, 쇠퇴기. 이때는 이제 구한말 때니까요. 그래서 자, 20세기 초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쇠퇴의 뭐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극물학이니까요. 뭐 일제에 대한 탄압 이건 빼버리고요. 이제 극물학이니까 주로 일제의 일본식의 신파극이 융성되면서 판소리는 쇠퇴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호의 6마당 중에서 한 마당이 더 줄었죠. 네, 이제는 현재는 판소리 5가 5마당만 창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문제가, 자, 우리 해볼까요? 현점 판소리, 오가가 뭡니까? 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그래서 예전 나왔던 것은 이거잖아요. 판소리 형성 과정이 나머지와 이질적인 것은 일단 적벽가. 그 말은 뭔 얘기겠어? 판소리가 먼저냐 아니면 소설이 먼저냐, 그지? 그래서 적벽가는 중국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낙원 중에 삼국지연의 중에서 적벽대전만 극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신조의 6마당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현점 판소리 5마당에다가 신조 6마당 했을 때는, 자,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네. 변강수의 타령. 물론 12마당 할 때는 이것을 가로지기 타령을 했고요. 그리고 적벽가도 12마당, 화용도 타령. 흥보가는 박타령, 식으로 타령란 말 썼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답은요, 1번이죠. 네. 이 만분가라는 작품은요, 무오사화 때니까 아마 서기로 연상후 때입니다. 제 기억에 1498년 기억나는데요. 전남 순천호 유배가 썼던 조위가 지었었던 우리 유배 가사 효시가 바로 만분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 해니까 이것이 노래, 무슨 뭐죠? 판소리 같구나 해서 명칭 가지고 함정을 팠던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그 책의 제목이나 작품의 제목이나 또 한자 성어 같은 경우도 도금을 주지 아니하고 한자로 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제목을 전부 한자로 쓰면 어떨까요? 만약에 한자를 못 읽었다면, 그지? 상당히 황당했던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뭐 쉽습니다. 답은요. 자, 1번. 다음 10번은, 자, 이것도 우리, 기초문제에서 전주에 내가 해줬던 문제였었는데, 우리 문장을 짜임해가지고 제가 해드린 거 있었어요. 첫 번째, 와, 과가 나왔었을 때는 이어진 형태의 식별이다. 그래서 단어의 이어짐이냐, 문장의 이어짐이냐, 아니면 중의적 이어짐이냐. 두 번째는 이어진 문장의 식별이다. 자, 10번에는요. 자, 이어진 문장의 자, 식별을 그렸는데, 그럼 이어진 문장의 식별이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으로 나왔었는데요. 우리 그 4월 달에 봤던 상반기 문제에서는 문장을 짜임해서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같은 이어진 문장을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2017년에 하반기 나왔을 때는, 그때는 혼문장과 견문장의 구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짜임인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기출문제가 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문제가 같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이게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의 의도는요. 대등 이어짐과 종속 이어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론 대등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 어미로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종속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 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어미를 배우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 그 4번을 볼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때 고를 끊어보세요. 그러면 이때 고가 뭐예요? 대등적 연결 어미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자, 이에 비해 자, 1번 뭐뭐 하자 하는 원인 결과죠. 네. 자, 날 차 할 때 자의 동그라미. 다음 2번에는요. 뭐뭐 하면 했을 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네. 뭐뭐 아야 어야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근데 자, 대등적 연결어미와 이 종속 연결어미 다 외우면 쉽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자, 어떻게 썼어요? 앞뒤의 순서를 바꿔봐라. 자,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어때요? 앞뒤를 바꿔도 아무 문장 이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번을 바꿔볼까요?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인 결과의 모습이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앞뒤 전체의 순서를 바꾸거나 또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뒤쪽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앞쪽으로 가져와 봐라. 자, 그럼 2번처럼 자, 배가 앞으로 가와.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뒤 전체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절의 주어를 앞쪽 문장의 주어로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어가 죽적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까마귀가 날자 떨어진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종속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외우면 쉬울 텐데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에서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뒤쪽 문장의 뒤쪽 절의 주어를 앞쪽 절의 주어 맨 앞으로 가져와서 성립이 되면 종속 아니면 대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대등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으니까 4번은 대등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종속 이어진 문장이 됐던 것이죠. 어때요? 10번 이제 풀어보니까 아주 쉽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시간에서는 제가 1번에서 10번까지 정리했고요. 잠시 10분 쉬셨다가 11번에서 20번 마지막까지도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